미래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의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허전하죠? 결석생이 있습니다. 누구죠? 방금 이름 얘기 안 한 거 누구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결석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셋이서 좀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디자인 띵킹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아껴뒀던 주제죠. 사실 저희가 다른 에피를 할 때도 뭐 오늘은 누구누구 믿고 가는 에피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셋이 있는데 셋 중에 2분 믿고 가는 에피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살짝 혼자 발 빼는 느껴졌어요? 그런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자, 디자인 띵킹 사실 최근에 되게 교육계에서 빼놓기 어려운 미래교육이라고 했을 때 빼놓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의외로 또 새로운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띵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교육공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좀 되게 약간 깨달음을 얻게 된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교육공학과라는 곳이 디자인을 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교육공학과 입학하면서도 디자인이 뭔데 그 디자인을 해? 저한테는 사실 디자인이 막 옷에 있는 막 뭔가를 무늬를 막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게 저한테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 사고에서의 디자인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 디자인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구나. 약간 이거를 저한테 되게 아하하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게 대체 뭔가를 모르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대체 디자인 사고에서 얘기하는 디자인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안 그래도 그거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저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석사 때 이제 교육학으로 학과를 이제 바꾸고 나서 논문 크리틱을 하는 곳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논문은 아니었지만 선배가 논문을 발표했고 그 논문이 디자인에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디자인이 방금 요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디자인 있잖아요. 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할 때 사용되는 그 디자인과 관련된 교육 내용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디자인이 무슨 디자인인데 어떤 디자인 말하는 거야? 교육 설계 디자인 할 때 그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아트의 그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크리틱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논문 전체에 있어서 그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설계에서의 디자인도 너는 디자인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아트의 그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의 디자인에서도 너는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막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디자인이 디자인이지 좀 뭐 무슨 말씀하시 아니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교육 쪽에서는 이 교육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이 모든 과정을 디자인이라고 부르는구나. 그쵸. 교육공학계에서, 그러니까 교육공학에서 대표적인 그 에디 모형도 살펴보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설계가 사실 원문으로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교육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이제 진출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수 설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공학계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교육공학에서 얘기하는 설계가 이 디자인 사고에서 얘기하는 디자인과도 똑같은 거긴 한데 거기서 하나를 더 들어가는 게 디자인 사고에서 얘기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디자인, 설계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답안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사고에서 얘기하는 그 디자인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모두가 다 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디자인 사고에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실 교육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 디자인 띵킹의 디자인이 우리가 아는 그 문제, 아까 지영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의 디자인일 것이다 라고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디자인 띵킹에서의 디자인이 그런 측면만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아이디오라는 회사 자체도 디자인 회사고, 이 팀 브라운도 원래 디자이너고, 그래서 진짜 디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측면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디자인이래. 네이버 딕셔너리, 네이버 사전에 디자인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근데 그 디자인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를 아까 문제 해결, 그다음에 두 번째를 실체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방금 지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의 개념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소개하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지은님이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아이디오, 뭐 아이데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이제 글로벌 디자인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각 디자인, 그런 측면의 디자인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 아이디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같이 이제 기획을 한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커피 같은 거 사 먹으면 요즘에 사실 뭐 커피 한 잔에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뭐 4,600원, 5,000원. 5,000원. 그렇죠. 근데 사실 5,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보다 뭐 4,300원, 4,600원, 5,000, 뭐 700원 막 이런 식의 가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결제를 할 때 카드로 예를 들어서 4,600원짜리 커피를 사고 카드 결제를 딱 하면은 이제 카드에서는 5,000원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400원이 남잖아요. 그 400원을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내 계좌로. 그게 이제 Keep the Change라는 이름의 그 잔돈 됐어요라고 하는 이름의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이제 아이디오가 같이 기획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상도 받고 뭐 이랬던 서비스인데 그게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는 게 사실 저축할 마음이 아예 없어서라기보다는 저축하는 행위가 또 뭔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였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디자인 회사에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시각 디자인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자면 디자인 회사에서 이런 거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폭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방금 전까지 계속 나왔었던 이 아이디오라는 그 디자인 회사의 CEO가 팀 브라운인데요. 팀 브라운이 이 디자인 사고의 대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팀 브라운이 디자인 사고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혁신을 위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으로서 디자이너의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의 요구사항, 과학기술의 가능성,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요소 등과 같은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방금 인간 중심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이번에 그 디자인 사고라는 에피를 준비하면서 대체 디자인 사고에서 얘기하는 디자인과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디자인이 뭐가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게 정말 그 디자인 사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디자인 사고가 요즘 되게 떠오르는 이슈인데 이슈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두? 그렇죠. 되게 요즘 디자인 사고가 떠오르는 화두인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디스쿨이라는 기관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디자인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팀 브라운 계속 나왔었던 이 팀 브라운이 아이디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체가 되게 권위가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모두 다 구독하는 그런 잡지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비즈니스 윅지가 그 디자인 띵킹 특집호를 발간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도 이걸 적용해 볼까? 하면서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성공 사례들을 막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글, 애플, 테슬라, 무인양품, 뭐 삼성, 노키아 막 너나 할 것 없이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부 다 디자인 띵킹을 도입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비즈니스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되게 큰 방향을 일으켰고 실제로 그 디스쿨에서 이제 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아주 성공 사례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다수의 유명 대학들, 대학원들이 전부 다 그런 디자인 사고 전문 교육 기구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그 뉴욕대였나요? 뉴욕대에 한국 사람이 교수로 채용되기도 했었죠. 최연소 교수로. 네. 거기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게 2008년도 1월 달에 제가 본 기사였는데 임정기 씨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물론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한국인 교수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시기는 하는데 그중에 가장 최연소로 임용이 되셨는데 박사학위도 없으시대요. 저희 여기 박사 가진 사람 많은데 박사 가지고도 되게 어려운 게 교수잖아요. 근데 박사 학위가 없이 30대에 파슨스 교수, 최연소 한국인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바로 디자인 띵킹이고 실제로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임용이 됐다는 소식도 제가 작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사고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재밌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사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디자인 사고를 회사에서 직접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디자인 사고 과정을 해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요즘에 뭐 SK, LG 이런 데서도 이번에 우리가 디자인 사고를 적용해서 뭐를 해보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과정으로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로 그 포인트가 재밌다는 건데 우리가 교육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회사에 가서도 사용되게 되느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회사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뭐 우리가 그 절차도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마인드셋 이기는 한데 그 마인드셋이라는 거인 반면에 굉장히 구체적인 과정이나 뭔가 따라할 수 있는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저는 그래서 더 확산이 빠른 것 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저도 사실 회사에서 이 디자인 띵킹, 뭐 서비스 디자인이랑도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요. 이러한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큰 국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 전에 교육공학과에서 하던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하고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바로 지금 성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인간 중심적인 어떤 모델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과 비교해서 디자인 띵킹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의문점을 많이 남겼었는데 이 디자인 띵킹에서는 그 어떻게라는 측면을 지원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워크시트들을 아주 다양하게 개발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도 되게 크게 사람들한테 주목받게 되고 확산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이쯤 되면 대체 그 방법이란 뭔데가 너무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도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모형들을 살펴보면 큰 틀은 거의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장 대표적인 그 5단계로 되어 있는 모델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에이트, 프로토타입, 테스트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 모형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감하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 공감하기라는 단계 때문에 아까 그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하기라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서 불편해하고 어디서 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를 너무 막 고치고 싶어하는 뭔가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 게 이 공감이거든요. 제가 사실 디자인 사고를 학습자로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자꾸 공감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강조를 했던 거, 저한테만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강조를 했던 거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줄도 모르지만 정말 사실은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네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어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설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뭐 그냥 뭐 문제 분석이라는 뭔가 딱딱한 말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접근법이랑은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좀 질적인 접근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우리가 주로 설문조사에서 통계 내가지고 물론 그런 접근들 아직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개인이 희석되잖아요. 평균이라는 수치만 남고. 그래서 그런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개개인을 공감을 하라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어떤 그런 양적인 것보다도 실제로 관찰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의 모델에서는 이 공감의 부분이 발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단계의 근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결국에는 뭘 발견하겠다는 거냐면 그 사용자들로부터 뭔가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었던 문제를 발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감하기 같은 경우도 사용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단계인데 정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니네들이 공감할 수 있냐, 어떻게 공감하는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하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한다든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는데 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코를 만졌는지 어느 순간에 머리를 긁적였는지 눈동자를 한번 돌렸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는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하고 한편에는 그 사람의 말과 동시에 이루어진 행동을 기록하게 하는 워크시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 모두 전사하게 한다든지 관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위해서 플립 차트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꼭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안의 질문을 했을 때 혹시 이러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하고 저러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 리스트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죠. 그래서 한 가지 또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라고 UX 디자인 하는데 굉장히 막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노만이라는 분인데 이 노만이라는 분이 닐슨 노만 그룹이라는 걸 세우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그런 뭐 디자인 사고라던가 UX 예전에 얘기했던 인간 중심 설계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아티클을 되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공감을 위한 워크시트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걸 4가지를 적게 해요. 4분면을 만들어서 What your users do, say, think and feel. 그래서 4가지. 그러니까 뭔가 텔레비전을 사려고 할 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텔레비전 살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think, 그 다음에 정말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4가지를 또 측면을 구분해서 또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감하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툴들이 디자인 사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감에서 되게 재밌었던 이거는 좀 새롭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디자인 띵킹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거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내가 고객을 가장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단지 고객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가 악성 고객이 한번 돼봐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했을 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그 쇼핑하러 간 척해서 막 일부러 막 성질도 막 부려보고 뭐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K-12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습자인 척이 안 되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 공감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공감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흔히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측은해하고 불쌍해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그거랑 공감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탐스 슈즈를 예로 많이 들어요. 그 탐스 슈즈가 왜 내가 한 켤레 사면 어떤 그 제3세계 국가 아이들에게 한 켤레가 기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굉장히 취지는 좋고 뜻이 좋은데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비판의 이유가 그 신발을 그냥 거저주잖아요. 근데 신발을 그냥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생태계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에도 신발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는데 신발을 거저주면 그런 것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의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약간 다른 식의 접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 공감이라고 하는 게 불쌍해,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디자인 사고 수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교수님이 엠퍼시예요. 심퍼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사실 확실히 구분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영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막 이런 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용자도 모르는 자기의 불편함까지도 끌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감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그냥 인터뷰하거나 질문하거나 했을 때 미처 얘기하지 못하거나 미처 떠올리지 못했었던 자기의 깊은 이야기들,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사실 쉽게 입 밖으로 화두로 꺼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꺼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형용사로 한번 표현을 해봐달라. 음료수로 빗대면 어떤 음료수 같은 마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그리고 심지어는 블럭 같은 것들을 앞에다가 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그때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표현해봐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스탠포드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그 지원하는 것들이 많죠. 공감 단계에서 페르소나도 많이 하고요. 그죠? 뭐 여정지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공감지도 뭐 피드백 목록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요. 좀 전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나씩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퍼소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의 고객이 될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을지, 테크놀로지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제품과 관련 있는 항목의 관심도는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는 거죠. 성격은 어떨지. 그래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앞에서 다양한 공감을 위한 질적인 기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고객의 이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형상화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공감 활동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퍼소나 만드는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고 전사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큰 노력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도움이 된 거가 바로 퍼소나였던 것 같아요. 또 아까 얘기하신 게 뭐였나요? 공감지도? 공감지도. 사실 그죠? 공감지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죠. 사실 그게 닐슨 노만 그룹에서만 얘기한 건 아니기는 한데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사용자가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 말하는 것, says, 그다음에 think,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느끼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건데 이 닐슨 노만 그룹에서 이 example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TV를 사러 간대요. 근데 그때 하는 말,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라고 처음에 우리가 사실 물건을 사러 갈 때 저는 사실 전자제품 사러 가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뭐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저 사람이 날 바보로 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의 전자제품 지식은 아는데 약간 저한테 너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지금 내가 바보로 하나 이 생각할 때 있는데 말 밖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솔직히 저도 핸드폰에다 그런 거 많이 적는데 이 제품의 장점, 단점 이런 거 나중에 가면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직접 적어보는 거 그런 걸 행동하는 거를 적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느끼나라고 하면 여기서 fear, 약간 공포심 같은 것도 적어놓기도 해서 예시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자제품이 있을 때 공포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게 이 공감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5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게 설명을 많았죠. 했는데 뒤에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가 정의하기, define입니다. 이게 사실은 디자인 띵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자체가 이렇게 시험 문제 풀듯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감에서 아까 발견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이 직접 대화보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을 다 살펴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정의해내야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감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디파인의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탠포드에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한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공감을 통해서 진짜 수많은 데이터들을 얻어냈잖아요. 그것들을 일단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핵심적인 몇 가지로 취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취합이 된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그 중에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문제 정의 단계를 해나가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제대로 문제를 파악을 못하면 그 이후 단계에서 아무리 솔루션을 내봤자 사실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공감의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서 문제라고 정의하는가라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또 많이 훈련되거나 좀 많이 좀 공부라기보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잘 정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가 이제 다음 프로세스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단계,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이디에이션입니다. 저는 이 정의 다음에 아이디에이션이 나온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게 심리학에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이 사고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렴적 사고는 딱 이 수렴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막 퍼져 있는 것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사고를 수렴적 사고, 그 다음에 뭔가의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거나 하는 점점 퍼져나가는 생각을 발산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의 이해로는 이 디파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막 공감에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의 정의로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아이디에이션은 그 발견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발산시켜보는 이 수렴과 발산의 반복의 과정이 바로 이 아이디에이션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다 말해보는 거.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거는 생각은 일단 하지 말고 일단 생각나는 것들을 다 풀어놓는 과정을 먼저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아이디어 도출 부분이래요. 아까 전에 지영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도형화할 때 특히 그 스탠포드 말고 이제 아이디어에서 그린 거를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2개를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감하는 단계에서 이제 발산했다가 정의하는 단계에서 수렴했다가 다시 아이디어 도출 부분에서 발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번 발산을 했다가 수렴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수렴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정의했으니까 이 정의된 문제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더 깊이 파서 정의해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또 퍼뜨려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부분에서는 다시 막
정말 막 이 아이디어를 다 막 터트릴 수 있도록 스탠포드에서 막 5분 안에 100개 이상 해결 방법을 막 제안하게 한다든지 그냥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벽면 한가득 막 포스트잇이 붙게끔 그렇게 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그 사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팀 활동이 되면 좋기는 한데 이 부분이 좀 그런 팀의 다양성이 잘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발산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는 그 사실 그 닐슨 노만 그룹의 홈페이지를 되게 자주 들어가 봐가지고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어로 표현을 했다면 믹싱 앤 리믹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 생각이 막 섞이고 막 다시 섞이고 이런 과정이 바로 이 아이디에이션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 디자인 띵킹 강의를 꽤 몇 학기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이 아이디어 단계를 가장 못해요. 가장 못하고 가장 되게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있는데 못하는 팀이 왜 못하는지를 살펴보고 제가 찾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설이죠. 가설? 근데 거의 확신해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팀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이 정의 단계에서 이미 해결책을 만들어놔요. 공감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문제를 정의하면서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서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어.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당연히 막 발산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가상의 답안을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대부분 이 발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그래. 그러면 애들이 근데 저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막 이렇게 그 생각도 해보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완성할 거거든요.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이미 할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약간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과제물을 성공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압박이 커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제가 이게 임의로 팀을 짰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보니까 중간고사 점수가 되게 높은 애들끼리 한 팀으로 묶여져 있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팀이 잘못 배정됐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득점자들끼리 이렇게 한 팀이 됐지 했는데 그 팀이 의외로 이 디자인 띵킹 프로젝트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미 답정너로 이미 다 내가 어떠한 최종 아웃풋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대로 충실하게 이 서포트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또 발산을 하고 나면 사실 무작정 또 발산한 거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몇 가지로 또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평가하진 않았지만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것들을 좀 평가해서 뭐가 더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뭐가 더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려내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디자인 사고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아이디어를 반드시 그려봐라. 글로 쓰지 말고 꼭 그려봐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만약에 제품을 개발한다면 내가 개발할 제품에 대해서 그려보고 혹은 내가 개발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상세하게 관찰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서비스가 있다면
무형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그려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무형의 서비스를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한번 시도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너가 실제로 그려보는 그 과정에서 미처 너가 깨닫지 못했었던 새로운 힌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손을 쓰고 그런 거 자체가 또 이제 그 두뇌를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맞아요. 새로운 측면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2단계에서 나타나는 사고가 그 디자인 사고 마인드셋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 마인드셋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감각적 사고, 두 번째가 직관적 사고, 세 번째가 시각적 사고라고 하는데 저는 이 3가지가 기존의 교육에서 너는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사고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아까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그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대로를 다 생각을 해보는 것, 그다음에 생각난 것을 시각적으로 만들어보는 그 시각적 사고, 그다음에 정말 나의 오감을 활용해서 정말 나의 전인적인 것을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사고해보는 것, 이렇게 3가지 마인드셋이 이 디자인 사고에서 필요로 하는 3가지 사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회에서 5단계를 다 커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네, 아이디에이션까지만 하고 뒤에 단계는 2편으로 넘기면 어떨까요? 좋아요. 근데 마인드셋 나온 김에 뭐 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인드셋 아이디어에서 디자인 띵킹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것도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보다 사용자를 우선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거 생각하기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인데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질문해라. 이거가 이제 말하기 단계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인데요. 여기서는 내가 그릴 수 있다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안 하게 되고 저요. 저도요. 나는 그릴 수 없다. 난 원래 못 그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디자인 사고에서는 나는 무조건 그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3가지가 디자인 사고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마인드셋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중에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에이트까지 봤고요. 다음 회에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 하트 미인. 많은 후기와 후원과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오!